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정치권 인사와 시민 17,0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함께 다진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해 청와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3급 국가기밀이 누설됐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굴욕 외교를 날린 공익 제보 성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폭력 조직 부두목을 만났던 50대 부동산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호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 PJ파의 부두목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횡방을 쫓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디까지를 체벌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하위 20% 소득계층의 1분기 소득이 125만 5천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존층에 큰 구멍을 내서 사용이 금지된 프레온가스를 중국이 몰래 배출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열린 추도식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노무현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하마을이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는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김정숙 여사 등 정관계 인사, 시민 17,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아버지의 정치 신념을 기렸습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다양한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어나갈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을 방해하던 잘못된 기성 질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노무현을 시작하는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추도식 직후 사저에서 여야 사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과 환담했습니다. 장외투쟁으로 강원도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경태 최고위원 등을 대표단으로 보냈습니다. 10주기 추도식에 총출동한 여권 인사들은 노무현 정신을 되새기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입니다. 동갑내기 두 정상은 철학은 달랐지만 같은 시기 대통령을 지내면서 한미 FTA를 타결시켰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파병을 결심했죠. 추도식에 온 부시 전 대통령을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양숙,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에 들어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권 여사와는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는 손을 흔들어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감사 인사에는 특별히 감사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입모양으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을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And today I pray that his vis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will extend north across the border. 재임 시절 북한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대목도 언급했습니다. As with any strong leader, President No stood for what he believed was best for his country. That meant we had some differences.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 전 대통령은 대북 포용 정책을 펴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이지맨, 즉 만만한 사람이라고 칭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6년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협정 체결을 거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추도식 참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말해 좋았다고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용기 있는 지도자를 그렸다며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권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번 추도식은 노무현 재단이 주도했지만 정작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정치 복귀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모친의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모친 서동필 여사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머니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못 가게 붙잡으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며 팬클럽 사이트에 글까지 올렸지만 조문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하고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유은혜 사회부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대부분 다 알아요. 유시준 씨도 그죠? 옛날 희망대학 소장을 저 입었었고 따로 애들을 어떤 일주일을 표하셨더라고요.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를 요청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 저는 이제 유시민 선배한테 말을 아껴요. 말을 아껴야 돼요. 모친의 빈소는 문재인 대통령 조화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근조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서동필 여사가 말하고 유 이사장을 비롯한 자식들이 쓴 책 남의 눈에 꽃이 되어라가 답례품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부동산 업자가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동산 업자 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 지역의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의 부두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주차장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어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린 뒤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이 차 안에서 50대 부동산업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가 발견된 차량입니다. 당시 담요 등으로 덮인 채 차량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씨의 전신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멍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호텔에서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있던 두 공범을 붙잡았습니다. 거기 무슨 알약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만취되면 쓰러나고 못 일어나잖아요. 발을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광주 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모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부동산업자 박 씨를 만난 뒤 식당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서울 논현동으로 이동한 이후부터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태우고 온 부두목 조 씨의 동생을 체포했지만 정작 조 씨는 어디에서 내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은 조 씨와 박 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금전적으로 이렇게 조 씨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범들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반말을 했기 때문에 홧김에 박 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 알고 보니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한지선 씨입니다. 환갑의 택시기사는 8개월 동안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 지난해 9월 여성 승객을 태우고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61살 이모 씨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신호에 멈추어선 택시 조수석으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이 여성. 26살 배우 한지선 씨였습니다.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돼요. 반말 정도가 아니죠. 쌍소리로만 하고 그랬죠. 놀라 차에서 내린 뒷좌석 승객을 밀치고 팔을 핥히기도 했습니다. 한 씨의 행패는 이곳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겁니다.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결국 폭행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한 씨는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환갑의 택시기사는 아직 사과 한마디 못 받았습니다. 아예 연락도 안 왔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식들보다 더 어린 나이 아가씨한테 그렇게. 한 씨의 소속사는 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에게는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휴대전화 검색어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유승현 전 의장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 전 의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골프채 2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만에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습니다. 상해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을 뜻합니다. 유 전 의장도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살인죄는 5년 이상의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또 부인의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 등이 확인된 만큼 범행 당시 부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는데 도둑이었습니다. 편의점 여러 곳에 취업한 뒤 금고를 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금고를 열고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편의점은 비워두고 점포 밖으로 사라집니다. 한 달 전 이 남성은 다른 편의점에서도 계산대에서 돈만 챙긴 뒤 가게 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은 36살 한모 씨. 수도권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근무 첫날 바로 금고를 털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겐 야간 근무도 가능하다면서 쉽게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양비를 벌어야 한다며 성실 근무도 약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4일 다른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려다 편의점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얘를 잡으라고 한 40분을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편의점 9곳에서 1,200만 원. 네, 지금요, 거기서 옛날에 그 동종정보가 있고, 범행을 하기가 용이한 그 장소라서요. 경찰은 한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 교무부장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깨알 같은 답안이 적힌 쌍둥이 딸의 시험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김철웅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가 쌍둥이 딸이 볼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 씨가 혼자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에 머무르면서 초과 근무 기록을 안 남긴 점도 문제 유출의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딸이 동시에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급상승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1등이 된 걸 실력이라 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쌍둥이가 외부 기관이 출제한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보다 크게 낮았던 점도 현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가 객관식 문제는 거의 다 맞추고도 서술형은 틀리고 수학 풀이 과정을 못 적은 건 이런 유형은 미리 답을 외우기가 어려워서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암산만으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며 쌍둥이가 천재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또 메모장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숫자 등은 사전에 유출한 답을 외우려고 옮겨 적은 걸로 봤습니다.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보입니다.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현 씨 변호인은 예상치 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친의 유죄 판결로 같은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딸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70년 전통의 명지대학교가 폐교 위기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명지학원이 10년째 4억 3천만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한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명지학원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여서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경우 명지대 등 소속 학교들은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학생 2만 6천 명이 학교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받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온 대학인데 갑자기 이제 명지대학교가 없어진다 하면은 애들 다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수능 공부하러 가자고 막. 교육부도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학생에 대한 어떤 학습권 문제도 있고 교직원도 이제 실직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명지대 측은 학교는 법인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교로 이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와는 관계없이 파산 신청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얼마 전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를 파악했다며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에 올 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잠깐 머물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오늘 유출자를 공개했습니다. 3급 외교 기밀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 이건 기강회의를 넘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관련된 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영일 기자입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제안한 것으로. 강효상 의원이 파악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주미 한국 대사관 A공사 참사관이 전달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찰팀은 A공사 참사관이 강 의원과 SNS를 활용해 전화 통화를 한 사실과 접근 권한이 없는 한미 정상 통화 전문을 무단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공사 참사관을 추궁해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되고 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무원 윤리의식이 부족했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파면까지 가능한 인사상 징계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임명을 시작으로 큰 폭의 후속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외교관이 야당에 전달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이민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된 것만을 알라는 이야기인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의 폭로로 흔들리는 한미 관계가 드러나자
야당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또 통화 내용 공개는 공익 제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더니 이제 와서 기밀 누설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한 것이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털기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강 의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유출자를 즉시 공개한 것은 외교부 기강잡기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슬아슬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왜 벌어진 일인지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을 대신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어맨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방 일정 중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들에게 업무 처리와 관련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마세요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해 말에도 외교부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보안 조사가 계속되자 청와대도 같이 조사하자며 정의용 안보실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과 김 차장의 충돌을 두고 외교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과 이에 대한 외교부 내 불만이 부딪힌 사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외교부 보고서에 핵심이 없다거나 외교관들은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외교부에서는 청와대가 외교부만 잡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내부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문덕호 주 핀란드 대사가 59세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별세했고 지난해 말 대통령 순방 도중 쓰러진 김은영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아직까지 병상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최순실 씨의 육성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 연설 내용을 지시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철중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의 때 할 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12월 2일로 예산이 지금 풀리지 않으면 그 정치권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해외에 있을 때도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 조티거든요? 예. 언제쯤 올릴 수 있지? 몇 시쯤에? 지금 여기는 밤 10시 반인데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칭화대 연설에 중국어를 넣으라고 지시하자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실제로 중국어가 포함됐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 박 전 대통령은 애매한 화법으로 정 전 비서관을 당황케 합니다. DMZ에 평화공원을 세우는 계획과 관련해 황당한 주장도 내놓습니다. 발자선을 그냥 확 뚫어놓으면 사람들 불안하게 그죠? 그리고 국회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기는 조금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미국은 동맹국을 향해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통신 장비를 쓰면 어떤 방식으로 핵심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지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요청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반화웨이 캠페인을 펴고 있는 미국.
It also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merica to be present. That is, if that equipment is co-located in places where we have important American systems, it makes it more difficult for us to partner alongside them. 이런 요구는 한국으로도 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5G망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면 보안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저희는 그 미치기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한 바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동맹국이 받는 압박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반화웨이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건 일본과 호주 등입니다. 정부는 일단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 U+를 미국 정부가 특정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G U+ 주가는 어제보다 6.35% 떨어진 14,000원에 마감된 상황.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이미 설치한 장비를 지금 와서 빼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감해했습니다. 미국의 반화웨이 압박으로 우리 정부가 사드 사태 때처럼 미중 간 힘겨루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미국의 구글에 이어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까지 화웨이 제재에 가세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화웨이는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I bring you maybe the world's most powerful and intelligent 7-nano chipset, our mobile AI chipset. This one, the Kirin 980. 지난해 9월 화웨이가 야심차게 내놓은 5G 스마트폰용 반도체입니다. 엄지손톱만한 이 칩이 스마트폰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주로 미국산을 쓰던 화웨이가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며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자급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독점 기술을 가진 영국의 ARM이 화웨이에는 기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바퀴 없는 자동차, 탄산 없는 콜라와 같은 제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ARM이 그 IP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 파나소닉 등 미국 기술이 들어가는 부품 공급 업체들도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대만의 주요 통신업체들도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KT도 화웨이 폰 판매 중단에 나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KT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기술 자립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원전 기업에서는 중국은 주판으로 양성자 물리학을 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죠.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1965년 첫 지하철 공사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를 갖추기까지 중국 철도사를 담은 4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공산주의 청년단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라온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미국의 전방위 탄압에 맞선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不经历风雨怎么见彩虹放眼未来，中国企业必将会把美方的围堵打压化为科技自立的契机和强大动力。 중국의 국영 원전 업체는 중국의 핵 개발은 봉쇄와 제재 속에서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주판만으로 양성자 문제를 풀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화웨이 지키기에 동참하자는 중국인들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주재하는 현직 외교관은 화웨이 폰과 아이폰의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화웨이 폰이 훨씬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어제 자국 IT와 반도체 업계에 대한 감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술 자급자 쪽에 나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우리 경제의 소득 구간 가운데 최저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최하위 계층에는 제대로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상위 계층도 3년 반 만에 소득이 줄었습니다. 김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5대 쪽방촌 가운데 하나인 남대문 쪽방촌입니다.
이곳의 주민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취약 계층인데요. 더 팍팍해진 살림살이는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계소득은 월 평균 125만 5천 원이었습니다. 1년 새 2.5% 줄었습니다.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장기간인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이들 계층이 주로 취업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정말 잘 됐기 때문일까요? 이들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2분위 자영업자 계층이 경기 불황 속에 1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내수를 확장시킨다는 소득주도 정책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 역시 감소했습니다.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이 1년 전보다 훨씬 줄었던 것이 감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소득층은 국가가 떠받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경기 부진으로 줄어드는 불황형 소득 분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 평균 소득은 482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기 신도시 분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74채 분양에 청약한 사람은 65명. 경쟁률은 0.07대 1에 그쳤습니다. 건설사는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 마지막 단계인 선착순 분양에 실수요자가 몰릴 걸로 기대하지만 청약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선착 수익을 할 때 다 들어와서 이제 계약을 칠 거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단 신도시 전시용 주택을 찾는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이른바 떴다방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검단에서만 올해 12,000채 공급이 예정돼 미분양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구청 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일산 신도시도 마찬가지. 심리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들어올 게 많으니까 위축되는 시장이 될 거고, 그리고 거시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의 집값 하락에 이어 대규모 미분양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과학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석호 기자. 네, 정책사입니다. 자, 사고가 언제 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단지 내 연료전지 세라믹 부품 공장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한 건데요. 수소탱크 시험 중에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한 수소통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공장 건물 벽 한 면이 폭삭 주저앉았고 내부 유리창도 파손됐는데요. 인명피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2명이 숨지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이 당초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가 수정했을 만큼 현장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몰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는 1명이 건물 내부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가 난 게 퇴근 시간입니다. 공장 내부에 상당수 직원이 있어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100명 넘는 인력과 소방차량 40대를 투입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구조작업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 하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이 굽은 물고기가 발견되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흘려보낸 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희 채널A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기형 물고기 출현과 민물장어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한 서울 서남물재생센터입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2016년 해당 센터의 수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센터 내부와 외부 12곳에서 수지를 분석했는데 센터 내부 2곳의 검사 결과만을 인정한 겁니다.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결과는 참고용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취재진이 박유관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직접 물을 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수질검사기관 2곳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부유물질 농도가 최대 159.7pp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를 16배 가까이 초과한 겁니다. 부유물질 농도가 높으면 물속 산소량이 줄면서 물고기 폐사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발표와 차이나는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시가 분석 대상으로 인정한 센터 내부의 하수는 물이 고인 상태로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있지만 실제 방류구에선 물과 오염물질이 뒤섞이며 오염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전문가는 막걸리를 흔들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청주처럼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방류 쪽은 막걸리 흔든 것처럼 혼탁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오염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서남물재생센터 측은 방류구 근처는 서해 바다에서 밀려온 오염물질도 섞인다며 센터는 기형 물고기 출현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경기 고양시도 한강 하류에 접해 있는데요. 어민들의 피해를 보다 못한 경기 고양시가 서울시 하수처리장과의 연관성을 밝혀달라면서 3년 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어민 피해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고양시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한 하수가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연구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 4가지 상황에서 방류수를 검사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잡힌 물고기에선 머스크케톤이란 화학물질도 검출됐습니다. 주로 화장품이나 향수에 사용되는데 유럽과 일본에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하지만 정작 결론은 달랐습니다. 어민 피해와의 연관성은 밝힐 수 없다는 어정쩡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될 때 서울시가 연구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에게 2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은 용역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한 언론에 센터 방류수와 어민 피해에 적잖은 영향이 있다고 밝힌 시기였습니다. 객관적인 사항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도 좀 결과를 알고 싶다,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는 점으로. 고양시는 인하대 연구팀의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존층에 큰 구멍을 내는 프레온가스. 최근 몇 년간 배출량이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중국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층권 오존층은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구 최후의 방패.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인해 한때 오존 구멍은 남극 대륙의 2배까지 커졌습니다. 다행히 30년 전부터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면서 그 크기가 1.5배 이하로 줄어들었고 2060년쯤이면 복원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프레온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배출 지역과 증가량은 베일에 가려졌는데 경북대 박선영 교수 연구팀이 중국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기 중에 있는 프레온가스의 확산 방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역추적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산둥성과 허베잉성 등에서 연간 7,000톤 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증가한 프레온가스의 배출량의 약 60% 정도를 설명해주는 아주 심각한 규모다라는 것. 프레온가스의 불법 배출 지역과 배출량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 배출국으로 특정된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오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각종 재료를 데쳐 먹는 중국 요리 훠궈.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인기죠. 중국의 훠궈 음식점에서 라이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직원이 펄펄 끓는 훠궈탕 냄비 안을 국자와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국물이 높이 치솟더니 사방으로 튀고 미처 피하지 못한 직원은 얼굴에 국물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탕에 빠진 손님 라이터를 찾던 중 라이터가 열기로 인해 폭발한 것입니다. 然后递打火机的时候不小心把这个打火机掉到了锅里面。当时的那个客人的话，手部呢其实是有轻微的烫伤。我们当台那个服务员当时确实脸部呢是有。 앞서 지난 2월에도 중국의 또 다른 훠궈 음식점에서 손님이 탕에 버린 라이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산처럼 쌓인 동전을 직원들이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셉니다. 17명이 동원돼 무려 3일 동안 센 동전은 모두 2,200만 원어치. 중국 허베이성에 사는 한 여성이 66개의 봉지에 동전을 담아와 찻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동전을 너무 많이 만져 까맣게 된 직원들의 손사진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서 10년간 받은 동전을 모아 찻값을 지불했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예쁜 색깔이 매력적인 마카롱 인기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다채로운 빛깔, 달콤함까지 더해진 마카롱. 최근엔 건강까지 신경 쓰는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이 마카롱은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단 것이 아닌 흑임자 같은 곡식이나 이런 생과일이 더해지면서 모양과 맛뿐만이 아닌 건강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마카롱 21개 중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색깔을 내기 위한 타르 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영국이나 EU에서는 이 황색제 4호, 황색제 5호 등의 색소가 어린이의 행동이나 주의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그것을 포함한 제품에는 이제 라벨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마카롱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마카롱에는 변질 위험이 있는 크림이 들어가지만 빵이 아닌 과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빵은 9개월마다 식약처 검사를 받고 업체 스스로 품질 검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자는 자가 품질 검사 대상조차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카롱을 포함한 과자류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시죠? 올해도 예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강한 폭염이 지속되지만 작년과 같은 사상 최악의 수준은 아닐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더워집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요. 서울 32도, 대구가 35도로 이번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종일 답답한 하루가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긴 시간 외출 피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고 광주 33도, 대구는 35도 등으로 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강한 더위가 지속됩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를 한층 식혀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아달라. 미국의 이런 요구 때문에 청와대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손을 덥석 잡자니 사드 때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이 걱정됩니다. 또 모른 척하자니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냐 미국이냐, 대한민국이 21세기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의 문제지요. 청와대가 정말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